이게 대선까지 관망세가 일단 계속 지속됐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선이 되고도 아직까지는 뭐 그게 큰 반응은 없는데 이러한 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 윤당선인의 이제 공약에 따른 이제 시장 재편이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나 또 뭐 장기적으로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뭐 거의 뭐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세금 뭐 이런 측면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후에 좀 이런 집값 전망 뭐 올해는 좀 어떻게 일단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규제 완화가 뒤따르면서 대출 완화까지 된다면 금리가 일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역별 차별화가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보합세 내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약속을 지킬 때 얘기입니다. 네.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공급 정책인데요. 공급 정책은 이전 정부,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공급이 210만 호가 넘습니다. 네. 여기에 한 40만 호 합쳐서 250만 호 약속을 지킨다면 집권 5년 동안에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반을 조성하는 데까지 가겠지만 일부 입주 물량으로 돌아온다든지 또는 사전 분양하게 되면 시장은 대기수로 나와서 안정화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 중에서도 그 조세인데요.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와 총부세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거나 취소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또는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것들을 또 완화하겠다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있거든요. 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그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스카이라인 35층 완화와 맞물려서 오히려 이제 이 시장은 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규제 완화 정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출 규제가 있고 또는 뭐 LTV도 80% 이상 하겠다는 거 네.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실행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좋아지죠. 네.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그 테이퍼링을 이제 거의 끝내면서 네. 금년도에 6번의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러면서 국내도 역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문제가 안 풀리면은 글쎄요 약속대로 전부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인수위원회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정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이거를 만약에 정한다면 네. 단기적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그 세금이 결정이 납니다. 네.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요. 네. 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하거나 재산세법을 개정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이 있어요. 근데 여야가 맞물려서 의견이 일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반대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결국에 모법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네. 이게 금년도 100%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건 아마 90%, 80% 이렇게 낮춰서 세율이나 공시가격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세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첫 번째 나올 대책이 아니겠나. 물론 여야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중기 대책이나 장기 대책을 만들겠죠. 네. 일단은 현재 그 올해 조금 대선 후에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작년 하반기 겨울부터 뭐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 거래량이 사실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거의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까지 관망세가 일단 계속 지속됐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선이 되고도 아직까지는 뭐 그게 큰 반응은 없는데 이러한 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그 이유는 네. 일단 다른- 지방선거도 있고 네. 2월에. 네. 그 이유는 지난해 9월 달에부터 이제 대출 규제했잖아요. 네. 사실은 돈줄을 쥐면은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 대출을 전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전부터. 네, 돈 있는 사람들만 거래가 되고 네. 있고요. 중소형 아파트들 특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무주택자나 또 이전 수요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또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대기 수요로 남고 주택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그 동향이나 또 주간 동향을 보면은 이 작년 10월, 11월 이후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1월 달부터입니다. 네. 그전에는 하락폭이 줄어든 거고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네. 지역이 대구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서울도 일부 지역이 네. 있어요. 이런 지역은 이제 원래 가격보다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퍼센트는 아주 미미해요. 0.01% 네. 이렇게. 문제는 이제 반전됐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거래 건수가 줄어서 안정화된 거지 공급이 늘어서 안정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장이라는 것은 정상 거래가 되면서 안정화돼야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네, 거래가 없으면서 안정화된 거거든요. 네. 비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건 대출을 규제해서 안정화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네. 지금 LTV를 대출 규제 완화 얘기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LTV를 80% 이상 주고 또 이 DSR도 사실은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LTV는 론투밸류라고 해서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에 LTV가 80%면 8억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있어요. 이게 소득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나누는 건데 이걸 DSR이라고 하는데 DSR을 40% 나눠버리면 지금 40%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대출이 확 줄어서 네. 받지 못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LTV만 얘기를 했어요. 네. DTI나 DSR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저소득층, 또 6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출을 5억까지는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네네. 그래야 되면 아마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요.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네. 주택 시장은 쉽게 이렇게 가격이 반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그런 이제 중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대출이 완화됐을 경우에 거래량이 조금씩 나올 그래서 수 제가 있어요. 아까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린 게 네. 지금 뭐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한 달 내에 그걸 실행한다고 해서 한 달 내에 거래가 막 일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요. 네.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사실 네. 그 과거를 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제 보수 정권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었고 그때도 이제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집값이 크게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어쨌든 그런 대외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집값이 좀 안정기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 때 이제 정권이 교체됐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도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막 규제책을 완전 막 쏟아냈는데도 집값은 결국에 좀 잡지를 못했던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됐는데 결국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뭐 일부 미분양도 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은 조금 어떨까요? 어쨌든 시장 상황이랑 이제 정권 교체됐다라는 거는 조금 비슷한 게 공통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점에서 비교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네. 노무현 정부 당시는 2005년도에 네.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가 주택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MB 정부 들어와서도 이게 지속됐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2007년도에는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건설사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2008년도, 9년도에 쏟아지면서 공급량이 늘었어요. 여기에 이제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벌어졌죠. IB은행인 리만 브로더스가 6,140억 달러가 부도가 났어요. 엄청난 부도거든요, 그 금액이. 이게 이제 대외 경제 불확실성 내지는 내수 경제가 또 주택 공급이 늘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게 바로 2009년도 1월 달에 당시 미분양 주택이 16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네.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2월 1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요. 2012년도까지 이어졌어요. 2012년도 9월 2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다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어요. 네. 다시 말하면 공급량은 늘고 수요가 줄어버린 거예요. 대기수로 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MB 정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미국의 리만 브로더스만 네. 해당된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영국발 금융위기
커머셜 뱅크 사태가 있었죠. 2010년, 11년도를 이어서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네. 자, 지금 돌이켜 보자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그 오일 파동이 일어나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경제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그 유동성 자금을 풀었단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금리 인상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걷어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내수 경제에서 볼 때는 주택 공급은 부족해요. 네. 예전엔 많았다고 얘기했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지금 내수 경제는 부족해서 이번 윤석열 당선자가 만약에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집은 없기 때문에 그때처럼 가격이 폭락하거나 네. 또는 급상승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네. 공급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공급량은 이전 정부보다 많이 했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왜 많은 게 사실이냐? 수요자가 원하는 방이 두 칸, 그렇죠. 세 칸짜리 네. 집이 없는데 불구하고 원룸이 들었어요. 숫자 맞추기. 네, 숫자 맞추기로 간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당장 방이 두 칸, 세 칸짜리 집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입주 물량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너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넘어올 때는 가격이 하락했고 네.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다면 반대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네. 또 대외 경제 불확실성 이게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보여져요. 네. 어쨌든 그러한 좀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향후 변동 가능한 부분들이랑 이제 주택 공급이 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근데 이제 우선은 이번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게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84만 6천 호예요. 네. 두 개 합치면 210만 호가 넘어요. 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공공재개발 같은 거는 그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일성이 바로 2018년도 파리 대책입니다. 네. 8월 27일 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주택 공급을 30만 호 하겠다고 화두를 던진 게 3기 신도시 시작이에요. 네. 자, 3기 신도시 아직 첫 삽도 못 떴어요. 아직. 그렇죠. 네, 이번 정부가 시작했는데. 5년 전에. 네. 원래 계획대로는 2025, 6년도 이후에 이제 입주를 하겠다고 그렇죠. 계획 잡았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부장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상이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입주를 그렇죠. 시작하지 네. 않겠나. 그것도 집권 초기가 아닌 집권 말쯤에. 네. 그럼 그 사이에는 결국 주택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지금 보면 또 윤당선이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아무래도 완화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 이런 좀 이제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한강변 35층 룰 폐지를 하면서 이런 공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중앙 정부랑 서울시의 정책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당장에 집이 없는데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 가격을 결국에 불붙이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인수위에 그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제 손발을 맞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 당시에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홍보했어요. 네. 도시 재생 사업은요, 도시가 슬럼화되고 노후불량해진 도시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요. 네. 그 속에는 정비 사업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도 포함되고 이거 말고도 상업지, 공업지, 주거지가 동시에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만 갔던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됐는데 이제는 제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 않겠나. 네. 특히 이제 정비 사업 쪽에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윤 당선자가 일기 신도시가 이제 거의 30년이 되기 때문에 이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이제 발표해서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2003년도부터 시행했던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을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 2기 신도시 특별법 또 만드나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 모법을 좀 개정해서 네. 지금 이미 그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 연도가 30년이 넘는 것은 네. 안전진단을 제외하는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통과되더라도 걸림돌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윤 당선자가 폐지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하겠다, 현실에 맞게 하겠다 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거의 폐지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자유화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이 그 개발에 따르는 가격 상승은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네. 이거는 뭐 세대당 3천만 원이 넘는 경우 최대 50%까지 물리게 돼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지면서 추가 부담금이 1억, 2억, 3억 나면 내 집에 못 들어가요. 네. 사실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재생 사업은요. 그 노후불량한 주택지나 상업지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면서 그들이 거기에 살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재정착률이라고 하는데 정작 개발하고 나면 그들은 딴 데로 이사를 가고 네. 새로운 사람들이 살잖아요. 일반 분양자들이. 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현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거나 연기되거나 또는 굳이 된다면 용적률을 올려서 대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도로를 좀 내게 되잖아요. 근데 윤 당선자가 이것도 뭐 손을 대겠다고 했으니까 인수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몰라도 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완화된다 그러면 30년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안 하기 때문에 네. 일기 신도시의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개발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